네, 월요일 날 참 어렵습니다. 머리 아프고 경제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가 뭔데 시간 오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이번 주의 경제를 쉽게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뭔데 오늘도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과 함께 도대체 경제가 뭔데 오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방을 꽤 많이 여러 차례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입니다. 여기에도 기업인들이 동행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네덜란드는 뭐 작은 나라입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네네. 좀 작은 나라인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무역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4위입니다. 4위요. 예, 우리가 네. 5위니까 우리보다 더 교역을 더 많이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반도체 강국입니다. 네. 반도체에서 생산 장비의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고 네. 비메모리는 한 17% 정도 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네. 아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대통령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는 아주 극비에 이제 전 세계 그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문을 열어줘서 네. 직접 이제 시찰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매년 한 800조를 정도 수출하고 700조를 수입해서 매년 100조가 흑자국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금년에 이제 좀 적자가 어렵죠, 나왔는데 약간, 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수출 품목 1위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네. 이 반도체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 한국이 중국에 수출된 반도체 직접 투자 규모가 7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35조, 하이닉스가 35조, 중국의 시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의 그 시안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가 전부 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하고 공급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 미국에는 한 15%고 중국은 26%, 홍콩이 7%거든요. 예. 그 두 개 합쳐서 이제 33%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GDP가 16조 달러고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격차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네. 시작했고요. 그것이 18나노미터. 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산업용에 생산되는 반도체 이외에는 중국에서 더 이상 생산도 하지 말고 네. 공장 시설의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에도 규제를 같이 했습니다. 네네. 더 이상 중국을 중국에는 통해서. 이렇게 네. 최신형 반도체 장비도 공급하지 마라. 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더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네. 지금 정부는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해서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가 직접 우리의 현지 공장도 좀 지어주고 우리가 경제 협력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가 바로 반도체고 네. 정부는 지금 반도체 인재를 굉장히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반도체 인력을 앞으로 뭐 한 2배 가까이 정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재를 계속 공급하고 이 반도체 인재 양성 네. 또한 수출을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이번에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헤이그 네덜란드 있잖아요. 우리 이준 특사가 우리 이 부당한 일제 어떤 강점에 대한 이 얘기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는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러 간다. 핵심이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ASML 네. 예, 아스밀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앞으로도 필요한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도체 산업의 주요 공급업체인데 친환경적인 리소그래피 사실 반도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와 한국이 손잡으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리한 우리가 즉 반도체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IT의 원유, 석유에 해당하는 이 반도체를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저는 앞으로 이제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메모리 반도체가 35%고 네. 비메모리가 65%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70%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네. 거고 비메모리는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비메모리와 메모리도 함께 양성을 하겠고 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부가 이렇게 막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력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과 금년부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 반도체 대학에서 네. 더 많이 뽑아서 인재를 양성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줬고 허가를 좀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해서 더 많이 기회를 갖게 됐고 솔직히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럼 한국이 먹고 살려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반도체 인력을 꾸준히 공급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80%를 독점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이번에 네덜란드를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런 노광 장비라든지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가 독점하고 있는 게 바로 아시밀이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네. EUV 어려운 게 예.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또 지금 세계 1위가 네덜란드예요. 네. 네덜란드가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강국이고 네. 인구는 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무역액도 세계 4위 정도 되고 아주 네. 강국이다. 그래서 정부 대통령도 네덜란드와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 반도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더 넓혀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순방이 늘 여러 가지 비판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뭐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에 있어서 지금 알아볼수록 여러분들도 아스밀이라는 네덜란드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알 겁니다. 굉장히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이런 순방 다녀올 때마다 국민적 여론은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사냥꾼 아닌데 나갔다 오면 뭔가 그래도 뭘 가져왔나 궁금해하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경제나 경기에 미묘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맞아요. 전망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조금 돌파구라도 정말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나라 그 산업을 뭐 결국 거의 대변하는 정도 역할을 그렇죠. 하다 네. 보니까 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시장 침체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가 아까 설명 정말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원유에 그 해당되는 정도의 맞습니다. 중요한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얘기들 들어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 게 1970년대만 해도 IBM이라든지 뭐 모토로라, 인텔 이런 쪽이 주도를 해 오다가 네. 지금 뭐 한 2000년대 들어서고 나서는 뭐 미국이 주도권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좀 급부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아시아권 안에서 그나마 이 급부상하면서 일정한 그 주도권을 잡고 특히나 뭐 삼성은 1위 또 SK 같은 경우는 3위에 그런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 산업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육성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 그 300조가 들어가는 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그 주변 일대 뭐 어떤 뭐 건설 산업이라든지 또는 고용이나 또는 또 뭐 소득이나 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그 상향 기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갖고 있는 힘. 근데 그 반도체를 와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이 또 뭐 순방도 다니고 하시면서 기대감이 큰데 제 주변에서는 하도 그 엑스포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생활이 있어가지고 조금 악재들이 있었죠. 악재들이 네. 좀 있어서 좀 고민들을 하는데 예전에 그 좀 실수한 그 부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참작을 해서 열심히 좀 또 홍보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영업사원 역할을 잘 해오고 저희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은
반도체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정말로 자원도 없고 가진 건 머리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고 지금 삼성과 SK가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어려웠고 AI가 기대가 컸지만 HBM 분야에서도 생각만큼 그렇게 뭔가 좀 뚜렷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EWV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뭐 빛으로 하는 이 자외선으로 하는 이 장비 이게 거의 무슨 전략 무기처럼 쓰이고 대당 가격이 몇천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걸 확보하냐에 따라 기술이 오르냐 마냐니까 용인의 300조 규모의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려면 정말 네덜란드를 구워서 삶아야 되는데 잘하고 오기를 근데 이거 못하면 여론도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미국이 자국의 경제 또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더 자국 보호주의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뭐 중국의 중간자재나 원자재를 수출하고 재고해서 미국에 팔고 하던 이 지금 루트가 깨지고 중국도 침체가 심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갈 게 아니다라고 해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해서 기업에 투자하고 좀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세계 한 10위 경제 대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한 200개 정도의 품목을 정해가지고 국가라든지 국민 경제에 아주 필수적인 물자나 원재료를 대상으로 경제 안보 품목을 정하겠다. 전체 한 200개 정도 품목됩니다. 네. 보통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비축 물량 석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네. 요소수도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비축은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요소수 사러 가게 되면 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안 맞아요.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전략 비축 물자라 그래서 전쟁에도 이용이 되거나 맞습니다. 무기로 전용되는 거에 식량, 대해서는 자원 뭐 이런 것도 많죠. 뭐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라든지 또 최신형 뭐 부품 같은 경우가 무기가 전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고 네. 국가 안보에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걸 좀 하자. 바로 이런 품목으로 정부가 경제 안보 품목을 네. 정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보면 어제 뭐 텔레비에 보니까 벤처의 마우바우를 이제 김정일 네. 타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떤 루트를 통했나 보니까 6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네. 이제 북한에 입국이 됐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이런 중요한 품목이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전쟁 물자 이용이 되거나 전략 물자 이런 거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네. 게 바로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처우도 잘해주고 대학 졸업하면 교수님 학교에 계시지만 좀 제자들 학생들 입사하면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쪼개기 이게 네. 사실은 부동산에서 굉장히 옛날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관련 개정법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막 한 평만 갖고도 분양받을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사례가 예전에 굉장히 많아요. 투자 사례들이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한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반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 재건축을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음마 아파트 신반포 4지구, 그다음에 서초 신동아, 신반포 2차, 그다음 잠실 장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네. 아주 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핫한 곳들에 곳들이네요. 네, 이런 곳들에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어떤 재건축을 사고 싶은데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아파트는 분양을 받고 싶고 내가 20억, 30억 정도의 돈은 없다 보니까 이 상가가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상대로 해서 이 상가를 쪼개가지고 지분 나누기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분을 네. 나누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면 예전에 지금하고 다르게 예전에 아파트 앞에 상가들이 껴 있는데 상가들이 중간에 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외곽 바깥쪽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네네. 전반적으로 그 상가랑 같이 재건축을 개발 하지 구역 안에. 예, 들어가지 않으면 설계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네. 또 이쪽에 인원수가 이렇게 인원수가 만약에 100인데 뭐 한 300으로 나눈다든지 500으로 나누게 된다면 여기에 또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가 지분을 쪼개는데 적정 규모가 아니라 뭐 거의 3.3제곱미터면 한 평이잖아요. 거의 소위 말하는 진짜 칼질 하듯이 거의 나누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늘었고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일반 분양 세대들이 네, 축소가 손해를 되는 볼 수 거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세입자들 외적으로도 예전에 세입자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가 지분 쪽의 문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네. 이런 속도가 못 내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라든지 민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상가 지분 쪽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입주권을 주냐 안 주냐는 권리 산정을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점을 주고 더 뒤에 가게 된다라면은 기준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입주권을 안 주는 거고 네. 기준점보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어떤 뭐 정관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조합들과의 그 얘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안 준다라고 해도 그 기준일보다 전에 또 상가를 쪼갠 네.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결국 그것도 줘야 되는 그런 줘야 되는 상황이죠.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권리 산정 기준일만 정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재건축에 대한 그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고 재건축 단지가 나갈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 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결국은 투자 수요자들이 들어와줘야지 일정한 부담 능력이 있고 그렇죠. 개발들을 할 수 네. 있는 건데 남기고 팔 수 있어야 재건축. 네, 근데 그 기존에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불 능력이 좀 추가 맞아요. 분담에 대한 지불 능력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적정한 그 규모라든지 어떤 말씀하신 그 한 평이 아니라 일정하게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수준 자체의 어떤 지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날짜로만 한다라는 거는 그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투자 수요들을 투자처들이 없어요. 없다 네. 보니까 이런 게 또 파생되는 상품에 가까운 이런 상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으로 진짜. 들어가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돼도 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너무 투자할 것이 없다 또 막혀 있다라는 의견들이 네.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상가, 단지 상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뭐 단지 상가 슈퍼에 땅 주인이 한 10명 있고 20명 있고 이런 네,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사실은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투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맥이나 적정 가격이나 새로운 뭐랄까요 자본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도와주는데 이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양극화예요. 비싼 데는 엄청나게 비싸고 싼 데는 올랐다가 푹 떨어지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전통적인 시장의 원리로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네, 아파트 근데 기준으로. 예, 네. 아파트 그러니까 전국의 강남, 강북 다 합쳐서 이제 평균 한 12억, 한 작년마다 한 10억에서 좀 더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겠죠. 예. 평균 뭐 한 11억, 1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값은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2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네. 집이 없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또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비율이 안 바뀌어요. 네. 정부가 또 특례보금자리론도 없애고 네. 막 각종 규제를 다 신생아 하게 대출 되니까 뭐 이제 나오죠. 또 굉장히 내려가서 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을 가질 수 있게 좀 네. 해주고 다 같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례보금자리론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살려면 자산 가치가 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물가에 또 영향을 주니까 하여간에 뭐 한 개의 걱정이 아니라 예. 두세 개의 걱정 다 교수님 함께 해야 된다. 보시면 이렇게 냉철한 시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다가 지금 보면 약간 나서서 특례보금자리 이런 정부가 좀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한쪽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고요. 끝으로 짧게 남았는데요, 대표님. 네. 그 방금 얘기 나왔지만 신생아 대출 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잠시 시장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에 해당되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그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그 수요층들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생아 대출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계층이라든지 세대. 네. 세대 계층이라든지 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례보금자리론을 풀고 나서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그 규모하고 뭐 세대나 계층이나 금액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좀 규모를 줄인 거로 봐서는 이런 시장 회복에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큰 특례 변화는 보금자리론만큼의 그 파괴력은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의 경제 상황 소식들 이 두 분의 얘기 귀담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경학부 김대정 교수,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